가장 명백한 것은 14연대의 사람들은 기본이 뭐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죠. 14연대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을 왜 죽이겠어요? 자국민을 가서 무조건 죽여라. 이건 국가가 군인들에게 내려야 될 명령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토벌인데 우리는 여기 항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부한다죠. 1. 동족 상잔 결사 반대. 2. 미국 즉시 철퇴. 그리고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제주도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 역사상 그렇게 군대가 출동이 돼가지고 이 여수를 불바다로 만든 이런 참혹한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14연대는 여수에 거의 없었어요. 7일 후에 누가 여기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측에서는 이 군대들은 여수 점령을 쉽게 못했어요. 왜? 여수에 인민들이 끝까지 항거한 거죠. 내가 민중항쟁이라고 한 것은 군인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어떤 항명이 이루어지자마자 순간 전 민중이 호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토벌하러 오는 군대는 뭐예요? 전 국민, 이 여수에 살고 있는 전 시민이 토벌이 돼요. 여러분 부역자 색출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여태까지 부역이라는 거를 말해요. 이게 뭐야 부역? 저부터 관공서의 일을 끌려가서 해주는 거를 이 부역이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부역이라는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부역자 색출할 때 부역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반역에 붙은 새끼들. 전 국민을 반란으로 몰고 전 국민을 소위 말해서 이 반란의 주동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빨갱이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승만의 포고문이 어린 아이까지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부역자 놈들을 어린애까지 다 색출하라. 어린애까지 다 색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손가락 총하는데 저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 하면 그 뒤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순간에 즉결. 근거가 아무것도 없죠. 즉결이고. 그래가지고 이 죽인 것이 한 11,000명에 이르러요. 인류 사상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이러한 폭행은 없었어요. 일제시대도 이런 거는 없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국민을 이렇게 처참하게 학살하는 유례가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행되면서 거기서 신화가 생겼죠. 뭐냐면 전라도는 빨갱이.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이 사건 이후로 향토 군대라는 건 없어지는 겁니다. 향토 군대라는 건 없어요. 전부 이동시켜서 지금 우리나라에 향토 군대라는 거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뽑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완전히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그때부터 막강한 숙군이 시작되는데 그건 만여 명을 하여튼 색출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6천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박정희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이 박정희 얘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만 하고 이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전부 이제 색출해 나가면서 군대를 완전히 뭐냐면 군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 군과 경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군경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군은 뭐냐면은 민족 대 민족 외적에 대해서 나라를 방비하는 게 군인입니다. 아시겠죠? 국가 내의 자국 내의 질서 치안 문제는 군대는 손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외적에 대항하는 것이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의 치안 질서죠. 도둑을 잡는다든가 이런 게 이게 그러니까 군경이라고 하는 것은 명료한 겁니다. 지금 이게 명료한 문제인데 지금 이 군이라는 것을 이승만은 이 군을 뭐로 생각했어요? 경찰로 생각한 거죠. 자기 이 경찰력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그래가지고 군대를 자기 독재 파쇼 정권 유지 수단으로 변모시킨 거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국가보안법 만들고 연좌제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대학에는 학도 호국단을 만들죠. 그 다음에 보도연맹을 만들어서 사상 위험한 사람은 이놈이 서울역을 떠나면서 도망가면서 6.25가 끝나고 6월 30일 날 보도연맹 전부 학살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학살한 것만 해도 지금 30만이라고 나왔어요. 최근의 연구조사에 의해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대전 형무소에서도 일시에 7,000명을 학살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승만의 이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폴포트의 킬링필드 이런 거 딴 나라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참혹한 역사인지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된다고 이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여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여순이라고 하는 이 민중항쟁 이것은 완전히 민중의 항쟁이었지 군의 항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순의 민중항쟁을 가지고 왜곡되어 온 70년의 역사를 이제 바로잡을 때가 왔다. 이게 뭐냐면 나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나는 6.25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의 70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70년 전쟁. 여러분들이 살아온 70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전부가 그러한 방공법에 묶이고 연좌제에 묶이고 모든 데 묶여가지고 이러한 우리는 끔찍한 말을 해도 말할 수 없고 어느 시인이 기억의 자살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정말 이 끔찍한 기억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일 수도 없었죠. 너무도 이게 분통에 있는 때문에 기억 우리의 그 슬픈 기억 자체가 스스로 자살해 주기만을 바랬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러한 속에서도 민주의 꽃을 피워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중의 위대함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의미에서 월남 사람들이 그 베트콩이 그냥 미국과 대항해서 그렇게 치열한 투쟁을 하면서 미국을 내쫓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잖아요.
나는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한 리스펙트를 표합니다. 존경을 맞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역사야말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70년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야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고 통일을 지금 꾀하고 있고 민주를 만들어가고 세계인들을 문화로서 설득하고 여러 가지 국가로서의 위대한 면모를 과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저력이 아니고 무엇이랴. 마지막으로 이 박정희 문제만 이 여순 문제랑 직접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박정희 문제만 간단하게 내가 그 핵심을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자, 박정희는 그야말로 좌익 성향의 사상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형 박상희가 상당히 신관회 때부터 엄청난 지식인이고 굉장히 동아일보 지국장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신망을 얻던 인물이고 박정희의 그 형제들이 많지만 박정희는 자기 형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박정희에게 가장 심오한 영향을 준 사람은 박상희입니다. 아시죠? 근데 박상희의 맏딸이 박영옥이죠. 박영옥의 남편이 누구예요? 김종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필이 박상희의 사위고 맞사위고 이게 이런 인척으로 얽혀 있어요. 근데 박정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대구사범이라는 데가 그렇게 나쁜 학교가 아니라 일제시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갔던 곳인데 대구사범 나와가지고 문경에서 국민학교 선생하다가 그 교장이 일본 교장이었는데 아주 더럽게 노니까 나도 긴 칼을 큰 칼을 차야겠다 그랬다는데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만주로 가서 군관학교 들어가지고 하다가 워낙 성적이 좋고 이 사람이 하여튼 박정희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일수석을 해가지고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거기서 이제 소위를 임관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우수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을 박정희 구명 운동을 벌리게 되는 사람들도 이 과정에서 다 박정희를 정말 죽이기에는 아까운 사람으로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자, 백선엽이고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 선생이나 하고 그랬으면 또 평범하게 살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군관학교 가서 이러는데 형은 그걸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마나 8월 45년에 일본이 패망하게 되니까 박정희는 얼마나 허망하게 됩니까? 자기는 이렇게 해서 관동군에서 그냥 날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구미로 광복군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그러고 들어왔지만 다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 장준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옛날에 그 과정에서 다 봤다고 그래요. 이 박정희 모습을. 자, 그런데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렇게 와가지고 왔지만은 이제 이 형님의 또 영향이 있고 그리고 형님의 같이 일하던 같은 교류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당대의 이 경상도 지역에 굉장히 이름 있는 소셜리스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복이라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황태성 간첩 사건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지만 박정희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북한에서 그 난파한 간첩이 황태성이라는 사람인데, 황태성이라는 사람은 사실 실제적으로 그 공화당을 조직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얘기는 막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어디나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박정희의 인생은 분명히 이 사람은 아이디얼리즘이 있어요. 자기 이상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뭔가 이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뭔가 그걸 타개하고 뭔가 그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 이런 것도 과거에 있었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 그 틀이 스탈린한테서 온 거예요. 소셜리스트로서 스탈린의 그런 경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군대 혁명이 나서 핸더슨이라는 사람 내가 잘 알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문정관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핸더슨이 미국에다 보고서를 쓰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박정희는 소셜리스트다. 그리고 김종필도 소셜리스트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얘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보고서까지 국무성에 올라가거든요. 자, 내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조선 경비대 사관학교 2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한 3개월만 하면은 그냥 막 소위로도 나고 소령으로도 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때는 이 체계가 뭐 정일권도 그냥 뭐 30살에 뭐 별 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군대가 생성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졸업을 하자마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1946년에 이 사람이 그 군관학교 있을 때 형님 박상희가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고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 보니까 자기 형님 집안을 친구인 김재복이라는 사람, 이재복, 그 형님 친구인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잘 돌봐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이재복이라는 사람은 남한의 그 조선 경비대 침투라는 말보다 하여튼 그 있던 총책임자예요. 총책임자고 이 사람은 뭐냐면 남도당에도 거물이고 그렇게 하고 뭐냐면 이 박정희는 육사를 졸업한 후에 제일 처음에 춘천 제일 첫 부임지가 춘천 파련대입니다. 그럼 춘천 파련대에서 이 사람이 9개월 정도를 근무해요. 9개월 정도를 근무하다가 1947년 9월에는 육사 내의 중대장으로 이 사람이 가요. 그래가지고 소령이 되는데 이 춘천 8년대 시절에 이재복 그 남노당 군사부 총책인 이재복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남노당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노당에 가입했다 이런 말조차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이 나중에 군사 재판에서 다 그렇게 쓰는 기록들이지만 이게 다 애매한 얘기들이라고. 그런데 군대 내의 숙군을 담당하고 있는 그 총대빵이 김창룡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정말 사악한 인물이죠. 김창룡, 군대 내의 김창룡, 그리고 경찰에는 노덕술이라는 인물이 정말 사악한 인물들인데 이 김창룡에 의해서 검거가 되죠. 박정희가. 그리고 이 검거 사실에 대해서 전부 시인을 합니다. 정확하게. 박정희가 맞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군대 내에 내가 그 많은 남도당 간부들과 이러이러한 연락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형 구형이 나오고 이제 그것이 사형 집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언도가 내려지는데 그것은 이제 옛날 통일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군정 당시 국방부에 해당된 건데 충무로 코리아 헤럴드 뒤편에 있는 이제 건물에서 그 장교 식당에서 임시 군사 법정이 되고 거기서 그 박정희 소령은 국방경비법 제18조 33조 위반으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언도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도가 내려지기 전에 이 박정희를 누구에게 데려가냐 하면은 바로 그 방첩대에 있던 친구가 이제 김창룡도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데려간 게 그 당시 백선엽 육군 정보국장으로 한테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백선엽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만주 군관학교에서도 알고 박정희의 선배이지만 나이가 3살 아래예요. 그래가지고 백선엽을 만났을 때 박정희가 후줄하게 앉아가지고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를 한번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주 간략한 요 한마디인데 백선엽이가 쓴 그 기록을 보면은 이 한마디가 자기가 거역하기 어려운 그 힘이 있었다 그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 나를 한번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자기는 순간적으로 그 태도와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진정성에 비추어서 순간적으로 자기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다. 도와드리죠. 그래가지고 박정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백선엽이 나중에 박정희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엄청 백선엽은 휘날리죠. 그 박정희가 정확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박정희가 이렇게 하고 살게 되는 거는 바로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재심에서 뭐 감형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뭐가 집행 정지가 되고 그러니까 형이 유야무야 되더니 딱 6.25가 터지잖아요. 50년 6월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터지고 나니까 6월 30일 날 원대 복귀. 바로 다시 소령 계급장을 답니다. 그러고서 한 달 있다가 별이 되고 그래요. 막 군대 6.25 때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그러나 박정희는 군대 내에서도 상당히 그 무게가 있었고 그러고 하여튼 인물의 무게가 달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밑으로 젊은 장교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나라가 썩어가고 있는데 뭔가 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냄새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군의 그 유엔 사령관의 고문을 하고 있었던 하우스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은 이 끔찍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최순실은 잘 아시죠? 근데 진짜 최순실은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우스만. 이 사람은 자그만치 하지는 몇 년 있다가 3, 4년 있다 돌아갔지만 이 사람은 정확하게 35년을 한국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우스만은 불과 계급장은 대위예요. 근데 항마를 잘했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고 철저한 파시스트였고 철저한 미국주의자였고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탄압하는 명수였어요. 그런데 이 하우스만에 의해서 결국은
사실은 박정희의 쿠데타도 성공을 하고 나중에 또 박정희가 거세되는 것까지 그래가지고 또 신군부가 들어서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물론 이승만의 반공 정책을 미국의 힘을 가지고 도와준 것은 물론 이 전 과정을 지배한 인물입니다. 하우스만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군사혁명을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도 사실은 군대 내에서 박정희를 바라보는 눈이 저 새끼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힘올려서 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론도 있어요. 재미나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박정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국가 재건 채워야 하고 여러분들 재건합시다 그러고 재건복 입고 인사하고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있었어요. 김종필하고 그때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혁명 정부의 새로운 군사혁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사회주의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러한 이 박정희의 역사를 가지고 볼 때 이제 나중에 미군에서 너희들은 군정이양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5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때 누구하고 붙었어요? 윤보선하고 붙었잖아요. 윤보선하고 아시잖아요. 그러면 윤보선하고 박정희하고 그 당시 최초로 이제 군사혁명 이후에 대결을 하게 되는데 박정희는 그 당시에도 그 선거 유세하는 걸 보면 그 유세 과정이 철저하게 정책 대결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그렇고 뭐냐면은 그런데 이 윤보선은 박정희를 정책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전력을 먼저 삼은 거죠.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군사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무기징역 언도를 받은 그것이 여순 사건 이후에 진행된 숙군과 걸려서 이 사람이 빨갱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조사를 하니까 윤보선 밑에 있는 놈들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동아일보 호외로 뿌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천관우가 동아일보에 주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거 나가서 이거 불리하다라고 그래요. 천관우는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윤보선은 이것만 나가면은 이거 빨갱이로 사형 구형까지 받은 놈인데 우리가 이것만 뿌리면 끝난다. 그런데 박정희는 그 전에도 뭐냐면은 메카시즘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뭐냐면은 새우가 아무리 까매도 냄비에다 달달달달 볶으면 빨개지지 않냐. 그래서 그 당시 선거 유세 보면은 윤보선은 사람을 데려다가 메카시즘이라는 냄비에다 달달달달 볶기만 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무슨 정책이고 그게 무슨 대통령. 저거는 가짜 자유민주주의자고 나야말로 민족 애족의 주체적인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다. 이러고 신문에다 광고를 내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선거가 이틀 전에 동아일보 호해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겼다. 윤보선 이러고 있었죠. 이겼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개표를 해보니까 겨우 10,000표 이 정도로 이기고 있는 거 몇 시경에. 그런데 남은 게 호남표라네.
그러니까 이 호남표가 들어오면은 우린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표를 하지 말자까지 막 정보부에서 여기서 10,000표밖에 안 있는데 호남표를 까면 그때는 왜 전기도 뭐 보통 특선이라지 금방 꺼져요. 정전 나가고. 이게 선거 때도 그냥 뭐 제멋대로거든. 그러니까 발전소를 꺼버리든지 뭐 해가지고 하여튼 끝내자. 그러면서 나가 죽자. 이렇게까지 했대요. 근데 그 당시 정보부장 김영웅이가 그냥 갑시다. 이건 모릅니다. 깠어요. 자자자자자자자 깠는데 경북에서보다 이 전라도에서 박정희 표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15만 표로 박정희가 승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이게 우리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순 사건의 여순 민중 항쟁을 통해서 이토록 당한 전라도 민중은 빨갱이로 몰리는 박정희가 미운 게 아니라 그를 빨갱이로 몰고 있는 윤보선이가 개새끼였던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이 전력을 모두 보면은 결국은 박정희는 전라도 빨갱이 표로 된 거예요. 박정희가. 근데 그러면 의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연자제를 폐지하겠다. 방공법을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수정하겠다. 뭐 다 별의별 공약을 다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딱 대통령 되고 나서는 싸그리 그 다음날로 표변해 버리는 거죠. 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역사가 우리 역사라는 게 민중은 계속 속고 속는 거죠. 그러나 민중은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본다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고 박정희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으며 박정희의 아들이라는 누구지? 전두환이가 박지만이 아니고 박정희의 아들이라는 전두환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고.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된 것은 광주에 가서 학살해가지고 5.18 민중항쟁이라고 부르는 그 학살 극에 의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에? 그런데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순 민중 학살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70년의 틀을 여러분들이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당한 그 억울함 속에서 결국은 이승만이 춤을 췄고 박정희가 또 그걸 교묘하게 활용해 먹고. 그러니까 박정희의 슬픈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상주의가 있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자기 신념을 배반하면서 산 놈이죠. 그 죄업을 그의 딸이 지금 감옥에서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역사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광주민중항쟁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금방 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그야말로 광주민중항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여태까지 역사가 왔으나 지금 우리 역사의 가장 본질적인 계기는 여순 민중항쟁에서부터 우리 현대사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로 인해 가지고 모든 우익 파쇼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계속 속아왔고, 그런데 지금 비로소 70년이 지난 오늘에야 우리가 그 파쇼에서부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를 설득하고 교황을 도와달라고 빌고, 그러면서 모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스스로 조금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서로 평화를 꾀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아직도, 미국의 나의 친구들, 그야말로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고상한 하버드 교수님들은 아직도 한국 사람, 너희들 평화롭게 살면 안 돼. 냉전 질서 속에 살아야 우리 미국이 무기도 팔아먹고 중국도 견제하기 편하고 여러 가지가 편리해. 너희들이 화평으로 간다고,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면 우리가 곤란해져. 전 세계가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자꾸만 남북한이 화해로 무드로 가면 우리는 지읒댄다. 이런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라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이 거대한 이 근대사를 출발시킨 이 거대한 여순 민중항쟁이라는 이 항아리 속에 그냥 한 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5.18 민중항쟁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 이 여순의 민중들은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 여순 민중항쟁의 이 죄악이 결국은 6.25라는 비극을 낳았어요. 6.25라는 비극을 낳고, 이 6.25라는 비극으로 인해서 사실은 월남전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한국에서 그렇게 우리 이 지역 사람들을 수만 명을 학살했지만 결국은 미국의 그 우수한 청년들이 월남에 가서 5만 8천 명이나 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학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거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를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 총체적인 이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야말로 선진적인 그 역사의 무대를 우리가 만들어 왔는가. 우리는 그때 터무니없이 당했어요. 이 여순 민중항쟁 때 우리는 터무니없이 당했지만은 5.18 민중항쟁은 사실은 여순에 비하면 작은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만큼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 역사가 그만큼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지식인들과 언론과 모든 체제가 진보했기 때문에, 그 진보의 덕은 이 여순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민중항쟁이 있었기 때문에만 광주 민중항쟁이 가능했고, 그 끊임없이 그 다음에 그 혁명적인 변화가 왔고, 오늘 촛불혁명까지 온 겁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조금 좀 너무 어려운 주제를, 너무 거대한 이 세계사적 문제 상황을 한 번에 이렇게 축약시키려니까 너무 어려웠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핵심적 요지를 파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서 만족을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인 것은 단순히 어떠한 과거의 어떠한 사실들을 바르게 인식한다라는 그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이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할 역사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호를 한번 외치고 이 강의를 끝내기로 합시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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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강의를 끝내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여수 기차역에서 노인 두 분이 저한테 막 울먹거리면서 달려와서 제 손을 잡고 그 자기들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강의에서 느낀 그 소감을 자기들이 나한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들은 그 부모가 당하고 형제가 당하고 그런 일들을 가슴에 이렇게 묻어놓고 이렇게 응어리진 채 여러 가지 실타리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그게 도대체 풀리지 않은 채 80평생을 살아왔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비로소 그게 이런 거였구나, 이랬구나 그러면서 선우 좌우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가슴이 자기들 평생에 처음으로 가슴이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선생님한테 지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뭔지를 몰랐다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전부 우리 죄인 줄만 알고 표현을 못하고, 더더욱 비극적인 거는 자기들이 자기 손자나 지금 아들들한테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없었다. 너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빨갱이라는 제목으로 돌아가셨다.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 근데 그들은 정말 빨갱이가 아니었고 정의로운 민중의거의 주역들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우는데 나도 그냥 눈물이 나와서 어쩔 줄 모르고 순천까지 계속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하여튼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순 반란이라고 불렀고 여순 기껏해야 지금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기껏해야 여순 항쟁이다 거기에 민중이란 말을 빼놓고 있죠. 지금 아무리 이 사건을 진보적으로 규조하는 사람들까지도 여순 민중 항쟁이란 말을 쓰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70년 동안 마음 놓고 여순 반란이란 말은 썼는데 왜 우리가 지금 와서 여순 민중 항쟁이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까? 지금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의 문제로 모든 걸 파악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14연대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단초에 불과했고, 그 14연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이 제주도로부터 전라도에 이 확산되어 있던 민중들의 전체적인 감정 속에 14연대는 그야말로 하나의 그냥 심지였다고 하는 이것일 뿐, 이거를 통해서 무슨 항명이니 뭐 이런 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국가 폭력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문제에서 자꾸만 공포감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국가의 연장태로서의 오늘 제대로 된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이지, 곧 그 국가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역사적으로 깊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 해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역사는 점점 응어리진 채, 지금 과거로 지나간데 그야말로 한국에 배부르고 그냥 우익적 성향들은 지나간 역사인데 그냥 말하지 말고 도울도 아무 말도 하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응어리가 져서 앞으로 이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명이 아니라 정의로운 거부였고, 이것은 반란이 아니라 민중의 정의로운 의거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 강의의 전부였어요. 앞으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서 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은 반드시 이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이 보상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해서 해원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 이 복지국가로서 21세기의 선두를 달리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정말 가슴 속 깊게, 그야말로 우리 좀 문 대통령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좀 가슴 아프게 같은 마음으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좀 깊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민중들의 그 원을 좀 푸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산 오리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